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명문대학 게이오대학의 종합정책학부의 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일본 사회 속에서 보기 드문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현재는 요코하마 한인교회의 장로로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기독교 불모지인 일본에서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한국과 어떤 인연을 맺으며 신앙과 학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오늘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야나기마치 이사오라고 합니다. 지금 게이오대학에서 한국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저는 원래 경영학자지만은 한국 재벌기업, 특히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그런 한국의 재벌기업의 역사, 기업가, 그리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요. 제가 40대 중반 정도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요코하마 교회, 제일대한기독교회 요코하마 교회라는 데서 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사회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열기가 강하지 않은 편이고, 특히 기독교는 1% 이하의 아주 사막과 같은 지역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제 지방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요. 보통 일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절에 다니는 거, 그것도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죽었다라든가 장례식, 그 사람이 결혼한다 하면은 신식,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런 거를 한 것 뿐이지, 소위 종교라는 것 자체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한 적은 별로 그동안에 없었는데, 제 친척 중에서도 소위 이단 같은 그런 신은 종교라는 그런 데다가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교에 빠지면 무섭다. 종교라는 거 좀 되도록이면 그런 게는 안 가까워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국 재벌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또 한국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한국말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한국 유학을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고, 제가 게이오대학교 석사를 마치고 박사에 올라갈 때쯤에 한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알게 된 한국 여성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집사람이 기독교,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아주 좀 진흙강 신자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신자였습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것도,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보다 깊이 연구를 한다면은, 한국에는 일본과 달리 엄청난 교회가 많고, 또 특히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은 김포공항 도착할 때쯤에 밤에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상공에서 빨간 십자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도,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십자가 많은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등등 교회의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교회가 많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저 나름대로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한국을 위해서라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이제 집사람, 그 당시에는 사귀는 여성분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좀 호기심이 있어서 교회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 교회라는 게 일본에서는 한 번도 물론 다녀본 적도 없고,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 교회 먼저 가고, 그리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당시 처음에 찾아갔던 목사님한테도 너무 친절하게 대우를 해주시고 교회라는 게 저 나름대로 선입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변경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선입관 자체가 좀 다르다. 이거는 참 재미있는 것이다. 라고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집사람이랑 교회 조금씩 다니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그 교회라는 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하고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도 이제 집사람이 강제적으로 일요일 꼭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고 자유롭게 그렇게 같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일본에 귀국했을 때는 저는 그 개요 대학 출신이니까 이제 관동 지방 출신이죠. 그러나 처음에 취직한 데가 나고야였습니다. 자리가 있어서 우연히 한국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나고야에 있는 조그만 사립대학에 갔어요. 그때는 아이가 있었고요. 아까 인사드린 그 아이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집사람하고 조그만 아이하고 나고야 생활을 셋이 시작을 했는데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집사람은.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 그 결혼한 게 89년이었고요. 또 나고야 생활 시작한 게 90년부터였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출신의 한국 사람들이 별로 주변에는 없었고 또 제가 이제 학교 가면은 아이하고 혼자 있어야 되고 집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안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우연히 한인교회가 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 교회를 어떻게 알게 돼서 거기 갔더니 우리 집 자전거로 한 10분 15분 거리에 또 친구로 사귈 만한 같은 그 또래의 여성분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집사람이 그 너무 외롭고 또 네이티브 코리안 랭귀지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보니까 역시 일본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라는 경도 있고 또 한국인 부부가 또 출장이라든가 취재원으로 와 있다라든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그 나이에 그런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생활 때는 제일대한기독교회 같은 교단의 나고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직도 이제 운전수였고요. 애하고 집사람 데리고 아니고 모시고 가는 운전수였습니다. 근데 저도 가서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로비 같은 데서 앉아서 그냥 책 보고 예배 끝나는 거로 기다렸는데 조금씩 그 친구 관계가 생기고 부부 동반으로 애도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도 생기고 또 무슨 운동회 같은 모임도 참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그 나고야 교회 같은 한국 교회의 교원분들하고도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나고야 교회를 마치고 지금 근무하는 그 개요 대학에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을 때에 그러면은 역시 그 교회 생활을 한다면 어느 교회가 좋을까? 같은 교단을 알아보니까 요코하마 교회가 있다. 라고 해서 찾아온 게 이 교회입니다. 그게 97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순수한 운전수였고요. 또 교회 분들하고는 인사할 정도, 그리고 가끔 식사하는 모임에 참가할 정도고,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으면 같이 같이 애들하고 같이 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개요대학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뭐 일을 하게 됐죠. 활동하게 됐는데 그때는 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어떻게 보면 개인사적으로 보면 사건이라고 할까요?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저희 그 대인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어요. 그때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때의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마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라는 거는 그냥 운동하면서 가는 거 교회지만은 교회 가자는 거는 물론 목사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인데 그때는 저도 일본말 하면은 그 와라오 모스가를 지푸라기라도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찾는 것처럼 그럼 일단 가보자 해서 가봐서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예배단 처음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을 했던 교회라는 이미지가 아니다. 교회라는 거는 그때는 제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그 보로보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 같은 소위 그 죄인이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인간은 죄인이다. 목사님께서 나도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런가? 교회라는 데는 진짜 깨끗하고 또 뭐 죄라는 것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분들이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린 이미지의 모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다. 사람 사는 거다. 근데 가보니까 그때 그 유학 시절에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도 운동회도 하면서 같이 뭐 음식도 하고 참 재밌는 그 기억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추억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는 이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이구나 라고 할 정도였는데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조금씩 성경 내용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그 속에 빠지게 된 것 같이 많이 느꼈어요. 어느 날 그 당시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 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저보고 야나기마상 서로 세례受けたらいかがですか? 슬슬 세례를 받는 게 어떠신가요? 라고 하신 게 참 충격이었어요. 뭐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좀 이렇게 말씀 듣기만 해도 괜찮다. 근데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괜찮다. 그렇게 저 같은 그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죄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노력하면 작아지는 정도는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다시 목사도 목사인 나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케이 그렇다면 세례를 받겠다. 라고 해서 일단 그 아주 조그만 결단만 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세례를 받게 돼서 그리고 목사님 바꿔가지고 또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분은 젊으신 분이지만 열심히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일요일날 예배 시간 이외에 또 그때는 그 목요일날 오후였던가 시간이 있는 사람이 모여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 기도회라고 해서 수요일 저녁도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월 첫 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런 성경의 배움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하다가 집사가 됐고요. 또 집사가 된 지 한 10년 이것저것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선입관 그 변경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오히려 좀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일본 사람들은 종교라는 말을 오무진리교라든가 통일교라든가 하여튼 그 사회에서도 엄청난 무서운 집단, 아주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좀 힘들다라는 거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명, 두 명 그런 크리스찬 친구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교회가 아니라 한인 교회, 그러니까 집사람은 역시 그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는 역시 오리지널 랑웨이지인 그 코리안 한국어를 필요하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일본말로 오늘도 대표 기도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1호로 하거든요. 지금 집사람은 그 큐티 아시죠? 큐티 시간에 한국어 큐티 시간에서도 봉사하고, 또 저는 일본 그 큐티 팀의 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40대 때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지금 60대가 됐지만 한 약 20년 동안이지만은 오늘도 목사님의 그 설교에 냈지만은 신앙이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다, 세례 받은 지가 몇 년이다라는 건 상관없이 얼마나 그 아주 극적인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느냐, 또 신앙의 그 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다, 우리 어머니는 그 권사다, 또 목사님이다, 무슨 태어났을 때부터 크리스찬이다라는 사람하고 좀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던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학교 교수 생활 마지막이지만은 학생들한테도 어떤 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부딪히면은 그때야말로 이렇게 그 기독교 하나님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나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셨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셨는데요.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또 석사 논문, 그러니까 이제 석사에 들어간 거죠. 84년에 석사에 들어가서, 그때는 대학 교수가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학부 생활로서는 끝나는 게 좀 아쉽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석사에 들어가면 석사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그 석사 논문에 그 어떤 주제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 그 일본에서는 그 세미나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한 교수님의 밑에서 그 연구회가 있어서 그 연구회에 소속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졸업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아 지역의 기업이라는 큰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연구회에 들어가서 아시아 여기저기의 그 기업에 대해서 일본 기업하고 비교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석사 논문 쓸 때는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재벌이다. 왜냐하면 80년대 중반이라면은
노태우 정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서울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도상국에서부터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시기였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그렇고 홍콩 그렇고 싱가포르 그렇고 소위 아시아닉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때 제가 이제 아시아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경제학, 아시아 경제, 한국 경제, 대만 경제라는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영이라는 부분, 기업에 대해서 보다 마이크로한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가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전혀가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그때 한국재벌이라면 현대와 삼성이 있고 전주영과 이변철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일 재미있는 게 이변철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변철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역시 그 한국 가서 공부하게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석사 논문 일단 조금 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독학으로 한국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NHK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사과정 올라갔을 때 지도 교수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가라, 당장 가라. 말부터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개요대하고 연세대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에 갔습니다. 네, 근데 연대에 가서 박사과정을 갔을 때도 한국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1년 했을 때 그때 사귀던 여성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국제 학생 결혼이라는 그런 걸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연세대에서 낮에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저녁에는 연대 어학당에서 1호를 가르치는 강사로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월급 받고 또 등록금 내고 참 고마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인데요. 그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제 2년 동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확실히 역시 그 한국 재벌이라는 거는 일본과 너무 다르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는 거는 참 이런 거는 아직도 그때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근력이 차이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무서운 나라에 무서운 집단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때는 제가 이제 유학 떠난 게 88년부터 90년까지 2년 동안 그때 88 올림픽도 있었고요. 또 87년에 6.29 선언도 있었고 민주화 선언도 있었고, 근데 이변철 회장이 87년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업자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을 본 거죠. 근데 직접 만나뵌 적이 없지만은, 근데 역시 그 일본은 전쟁 졌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졌을 때 재벌 해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미쓰이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스미토모라든가 그 당시 일본 경제를 지배했던 재벌들이 다 해체가 됐어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추방당했거든요. 물론 죽은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무대에서는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란 나라에서는 재벌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 있어요. 또 창업자도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 이변철하고 전주영은 다 아시다시피 전혀 성격도 다르고 캐리어도 다르고 재벌의 그 형태도 다르고, 그러나 2세, 3세가 되어 있고요. 그때 그 전주영 공부를 할까, 이변철 공부할까 라고 고민을 했던 게 참 재미있는 추억이지만은, 그 현대 사람들을 만나면 왜 현대를 공부를 안 했습니까 교수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저는 일단 삼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됐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변철 회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창업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됐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됐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는 한국재벌의 승계 문제라든가 때를 이어서 지금 활동하는 지금 3세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이변철 회장의 경영 사상에 대해서 지금 좀 책을 준비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이랑 결혼을 하시게 돼서 반한국인이 되시는데 그 문화적으로 힘드셨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예,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의 기초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죠. 사람의 그 거리감. 일본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손을 이렇게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의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가깝다, 거리감 가깝다 라는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사고방식을 한국식으로 이제 바꿔보니까 편한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께서는 반 한국인이라고 하셨는데, 한분 반도 안 되지만은,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 사고방식, 김포공항 도착하자마자 한국 사회, 한국에 적응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노사 자를 가지고 있고, 두 가지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고, 이때는 이거를 쓰고 이때는 이것을 쓰고, 그러니까 더블, 하프라는 게 아니라 더블이라는 게 저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한국을 이해한다, 한국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차이점을 느끼고, 그 차이를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부정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거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거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타협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서 저는 사람의 거리감, 더군다나 저하고 이제 집사람은 한국과 일본이니까, 제가 아주 예를 들어서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조그만 의사결정인데, 제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럴 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라고 할 때는, 집사람은 이거 당장 결정한다는 거, 이런 과감한 의사결정의 속도감, 이거는 굉장한 차이고요. 또 저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따라가기 힘든 면이 있고, 그거는 제가 연구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의사결정의 속도, 제가 삼성하고는 굉장히 아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 경제가 지금 침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보면, 비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높을까라고, 그거를 일본에서는 굉장히 따지거든요. 한 70%, 80% 정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추측되면은 일본 기업에서는 GO. 그런 한국 기업은 한 60% 정도로 GO.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또 여러 일본 사람들한테도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다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속도감, 거리감,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또 차이가 있었어요. 예, 최근에서는 모르겠어요. 최근에서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빨리빨리 제 속도를 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됐었고, 그러나 제가 공부했던 80년대, 90년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풍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때 한국의 정신, 이런 거는 지금 한국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풍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처럼 이제 지성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은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또 특히 교수님처럼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독 지성인들이 이 사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예.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여러 가지 그 성경하고 교회하고 알게 된 지가 한 20년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걸 이런 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느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뭐 성경 공부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된 진리, 예, 이런 것들은 저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쉬운 말을 쓰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저 나름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특히 그 장로로 잔입되고 그때도 그렇지만은 디모데전서라든가 디토스를 보시면 엄청난 그 감독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책 항목으로 본다면은 전 다 실격이에요. 다 실격.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그 목표다. 그런 방향으로 너는 가라. 네가 좀 부족하다는 거는 내가 제일 알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줄 테니 열심히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제가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말로 부족하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는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거를 다 알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플러스를 해준다라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역할, 직책 이런 거는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조금씩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는 젊은이들한테나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좀 알려주고 싶다. 그게 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은 요코하마 지역에서 지역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금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소속하는 그 교단, 교단이 그 제일 대한 기독교회라는 그 교단의 광동 지방회의 청정까지 부회장으로 하고 있었고, 우리 광동 지방에서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착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 특히 그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경원 수가 작아서 또 여러 가지 그 유지하기가 힘든 교회, 그런 거를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 지방회라는 조직에서 그러니까 약 지금 그 29개, 반은 재정적으로 괜찮은 교회, 반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우리가 좀 괜찮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전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라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그러니까 일본 전체 그 총회라고 하는 전국 조직, 거기서는 지금 그 헌법위원회라는 데 소속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해왔던 특히 그 헌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헌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전국에 대해서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제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고 하고 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교회 처음 올 때 네. 이 밖에서 음.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예. 그 더운데 양복을 다 입으시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그 서 계신 그 모습만 봬도 야 이렇게 아니에요. 봉사를 해주시는구나 하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본사 중에서도 찬노가 하는 본사, 오늘은 또 한 명 또 저보다 선배님 그 찬노님이 계셔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사모님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온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경원들을 오시는 거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조금 정지를 하거나 어느 교회에서도 한국에서도 주차장 본사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에 대해서 네.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한일 양국은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반복하면서도 또 경제, 학술, 문화, 산업 여러 분야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 교수님 보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 한일 양국이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양국이 그거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구조적, 역사적 그런 과제는 무엇일지 네. 한번 또 학자로서 또 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945년에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 해방됐고 또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반경 속에 있었죠. 또 남북에 갈라지고 또 전쟁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소위 그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름까지 받을 만한 엄청난 발전을 해왔던 한국에 대해서는 진짜 놀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독립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온 거는 한국뿐이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일본과 한국이란 나라는 나라의 힘은 종합적인 힘이 이만한 차이가 있었죠.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아직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하고 비슷한 나라다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박정희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민주화 시절을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나름대로 성장했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밑에서부터 갑자기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면이 많이 가지는 레벨이 됐어요. 예, 제가 그 연구한 그 이변철, 이건희 이런 분들은 일본을 추월을 한다라는 것을 따라잡고 일본을 추월을 한다라는 목표를 해왔던 그런 인물이 있듯이 일본에 따라잡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왔던 게 그 과거의 시대.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 있다는 지금 시대로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잘하는 부분과 일본 잘하는 부분을 결합시켜서 일본과 한국의 패키지로 하나의 공동체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바이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판점이 아닌가. 미국, 중국 이렇게 커다란 거대 국가가 싸우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일본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받고 또 한국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대만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単独으로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単独으로 서바이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물론 경쟁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좀 높이 평가를 할 만한 부분 그리고 자기는 없다라고 할 부분을 다 잘 결합시켜서 하나의 패키지로 한일이 같이 나간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는 제3국 시장에 한일을 공동으로 사업 진출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은 일본이 맨 위에였으면은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국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거 위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초적인 그 장비, 제조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은 제일 잘하는 게 일본이고 제일 제조 기술이 잘하는 건 한국이고 이게 결합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해야 되고 무조건 LP도 하고 뭐 이런하고 삼성하고 싸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가 역시 가만히 생각해 봐서도 일본에서 봐서도 지금 한국은 같은 그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감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도 있어요. 아직도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에 이렇게 압당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면에서는 너무나 심하다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러나 과거 뭐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심한 이런 거를 넘어왔어요. 그런 분도.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평화롭게 아무 걱정도 없게 나간다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만큼의 어느 정도 진동이 있고 심한 압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일 간이 역시 서로가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의 한국은 굉장히 이롭긴 나라가 됐고 한국 역시 일본을 평가할 방법이 많이 있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또 매력을 느끼는 말은 안 하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적으로도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힘을 합치고 또 거기에 일본의 기독교인은 적지만 신실한 기독인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과 한국의 선교적 자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두 나라의 축복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선교적인 과업을 하나님이 우리 일본과 한국에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저도 진짜 저희가 그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시민권은 하느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국적이다, 일본 국적이다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런 큰 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찰과 갈등보다 협력과 우정,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끝으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어떤 제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런 분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소위 그 양극화 사회라고 해서 이제 빈부격차. 한국이란 나라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모두가 좀 가난한 생활을 넘어서 더 풍부한 생활을 됐다라고 하되 아직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란 소리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일본은 표준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풍부한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양쪽 나라는 그런 미래적인 빨간 부분을 빛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역시 작은 존재, 아픈 존재, 소외된 존재 이런 그 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보면서 전부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지금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일부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거, 예, 그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생각으로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존재, 힘든 존재, 이런 존재의 분들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예수님 시선으로 그런 분들을 보고, 예, 지키고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본 사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 삶과 사역 그리고 믿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